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손 한번 이렇게. 예, 많네요. 요번 여름학기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강의 들으실 분, 안 들으시고 들으실 거구만.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학부장님께서 너무 참 과하게 저를 또 이렇게 칭찬을 잘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그냥. 예, 하고요.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요게. 그래서 사실은 저기 두 번째 있는 책이요. 요 책이 이제 정부와 이해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2015년에 쓴 책인데 요걸 이제 버전업을 해가지고 쓴 책이 요게 금년 1월달에 나온 부동산 정보 기술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여름 학기에 강의를 들으실 분은 저 부동산 정보의 이해라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으로. 아마 수업 계획서는 아마 저쪽 옛날 거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그런 게 있다 하는 거고요. 제가 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내용이 제가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은 해도 부족해요. 3시간은 해도. 예. 그래서 이건 압축해 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보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생소하다 보면은 참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지금 가실 텐데, 다행히 제 과목을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압축해가지고 시간 내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바뀌죠. 세상이 참 엄청나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이 뭐라 했냐면요. 인간은 30년 또는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태의 변화도 있고, 지구의 온난화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멸종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이 쓰레기 봐요, 이거. 북아메리카에 우리 한반도에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그 플라스틱 쓰레기장. 그게 이렇게 있고 말이죠.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구에서 이렇게 오염된 거를 정화하는 능력이 그게 말이에요. 지금 금년도까지 보면은, 작년도에 보면은 8월 2일 되면은 1년 동안 정화를 할 능력이 다 소진된답니다. 그럼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지구를 깎아먹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갈수록 다가온대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이제 생태 환경 초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구는 앞으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게 한 30년 또는 100년 후가 된다고 이렇게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뭐냐면은 지구 바깥에 그러면은 지구와 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살만한 그런 행성은 없을까? 예, 이런 거에도 또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아주 갑부입니다. 그래서 그 갑부가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브레이크 스루라고 해가지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행성을 가서 탐험을 하는 지구하고 같은 그런 환경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을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스타샷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게 이제 알파 샌더울이라는 그 행성인데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지냐면은 약 4.37광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비속도로 가도 한 4.5년 걸린다, 4.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빠른 비행기 해봤자 마하 3도 안 되거든요. 음속의 3배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속도로 가면은 몇만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스티븐 호킹한테 그 책임 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우주선에다가 말이죠. 로켓에다가 한 200g 정도 되는 그런 우주선, 소형 우주선을 한 1000개를 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대극금 바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탁 폭발하면은 3000개의 우주선이 쫙 되는데 지구에서 레이저로 그걸 탁 쏘면은 빛의 속도의 한 20%까지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한 20년 내지 한 25년이면은 가서 탐험을 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대요. 과연 지구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서
사람이 살만한 행성이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예,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 갖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수명이잖아요. 수명.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성서에 보면 창세기에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더라죠. 120세. 그 사람은 먼저 포유동물은 성장하는 시간에 6배를 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한 20살까지 성장하니까 곱하기 기억하면 120살까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18세기, 19세기에는 한 인간의 수명이 40살밖에 안 됐어요. 그 왜 40살밖에 안 돼요? 정상적으로는 120살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 그 다음에 기아, 굶주림, 못 먹어서 그래서 40살밖에 못 살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지금 인간의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을 과연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없을 것이냐. 이게 인간으로서 큰 그 숙제죠. 그게 그러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다가 그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염색체, 이렇게 인간의 염색체를 보면은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노랗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요. 이게 뭐냐면 텔로미러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게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포를 한없이 분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열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가는 겁니다. 수명을 다하고. 그래서 이 텔로미러는 요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요것을 이렇게 줄지 않게끔 한다든지 늘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수명은. 인간은 노하지 않을 거고, 주는 걸 멈추면은, 늘리면은, 아마 인간은 아마 다시 젊어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다가 텔로머라이저라는 그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그 세포 분열을 계속 하게끔 한답니다. 근데 이 색초 분열을 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생체 생포나 아니면 줄기세포에는 그런 텔로머라이저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특히 암세포에서만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 텔로머라이저가 이게 잘 되게 되면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갑자기 막 그냥 가는 게 암에 걸리면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이 체세포에다가 텔로머라이저를 작동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분열을 하니까 사람은 수명이 계속 연장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요소를 또, 사람이 이렇게 장기 같은 거 이식하면은 거부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남이 장기를 갖다 이식하면은. 그래서 이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그 백신이 있어요. 라파마이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백신을 실제로는 투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 노화를 방지하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희망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구글에서 말이죠. 2013년도에 인간의 수명을 갖다 좀 연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칼리코라고 하는 이 칼리코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500살까지 사는 거를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인간의 수명도 이렇게 더 그것만큼은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인간이 도전하는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급변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런 것 중에 제가 이런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인데 변하는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연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파괴적이고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계를 아주 완전히 없애고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파괴적.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술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이머징 기술이 어떤 것이 있고 이 기술이 우리 부동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부동산 쪽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의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변수죠. 뭐 지금 당장 남북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체계가 변화된다든지 북한이 개방될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방됐을 때 과연 부동산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오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하는 거 봐서 시간이 봐서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그거는 제가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료 정도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적이고 급진적으로 세상을 변한다고 한다는데 1965년 어느 만화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때는 전기자동차가 막 갈 거고, 그 다음에 달나라에 막 가게 될 것이고, 사람은 그 다음에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전파 신문을 하게 되고, 2000년도가 되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만화가의 그림을 그리니까 다 뭐라고 했냐면 미친 생각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네, 다 지금 이때는 그냥 허망된 걸 가지고 그린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 그죠?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선각자라고 했잖아요. 좀 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빌 게이츠라든지.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뭐 불과 뭐 한 20, 30년 얘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무슨 컴퓨터가 각 가정마다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거는 이렇게 전산실에 해가지고 벽에 쫙 붙어 있는 컴퓨터가 쓰는 거지. 무슨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제프 베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존 창업자입니다. 아마존. 지금 세계 최고 바쁘죠?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물건을 인터넷에서 거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믿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무슨 뭐 인터넷에서 무슨 물건을 다 거래한다고 그래? 근데 지금 다 하죠. 아마존에는 못 살 물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이렇게 돼요. 또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말이죠. 누구냐면은 아이언맨 영화 보셨어요? 아이언맨의 이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앞서가면서 뭐 이렇게 막 촉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하냐면요. 화성에다가 지금 사람이 사는 거 하려고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지구에서 안 사고 화성에 가서 사는, 화성 건설하고 이런 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도 말이죠. 위에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지금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지금 화성으로 가서 살지는 지금 충죽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세상은 말이죠. 급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800명에 달하는 그 ICT 분야의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해가지고, 과연 이런 것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률이 높은가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안경의 10%는 인터넷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엔 말이죠. 경찰들한테 안경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 안경을 딱 쓰고 사람들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식별이 돼요. 인터넷 연결돼가지고 딱 보면은 안면 인식 기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쫙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범죄 조사를. 그래가지고 그게 딱 나타나요. 아, 이거 범인. 한번 딱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10년 안에 안경 10%가 인터넷 연결됐었습니다. 이거 안경만 쓰면 다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안경 딱 쓰고 있으면 그 안경 쓰면은 이분이 뭘 하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뭐 나이가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술. 그것이 앞으로 10년에 이루어진다. 또 인공지능 지사가 말이죠. 이사회에서 인공지능 이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로봇이 회계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이 없는 그런 스마트 도시에서 그런 도시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인자동차가 미국에 한 10%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얘기가 10%가 아니고요. 누구는 50%까지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15년 후에 50%까지는 무인자동차로 다 바뀌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생체 이식된 스마트폰인데, 여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몸에다가 이렇게 이식함 가지고 쓰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보이는 게 없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이렇게 보여요. 손바닥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 여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누르듯이.
사람 몸속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앞으로 10년이네. 그 다음에 자동차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요. 자동차를.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야,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하지만 앞에서 만화가가 그림 보고 우리 미친다고 하듯이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세상이 많이 이제 변화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말이죠. 기술 발전에 의해서 크게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는 기술을, 그런 것들의 혜택은 누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보지 못하겠죠. 돈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봐서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 발전에서 부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생명의 양극화, 건강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 토마스 플레이라는 학자는 뭐냐면 2030년이 되면은 한 20억 명의 일자리를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하죠. 지금 한 73억 정도 되죠? 전 세계 인구가. 예, 거기서 한 20억 명이 일자리가 없어진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또 토마 피케티라는 그 학자가 있죠. 그 학자는 여기 쓴 책입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소득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의해서 있는 소득이 더 높아져 갈 때 이 경제는 말이죠. 경제 이론이 적용이 안 되고 신자유 경제가 탄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지금. 돈 버는 사람보다 부동산 사는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예,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라냐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이 나라에 가면은 세금 많으면 나라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이 나라 가고 막 옮겨갑니다. 그래서 뭐라냐. 글로벌 자산세를 앞으로 도입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똑같은 자산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해야 불평등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로봇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근로세를 사람한테 부과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근로세를 부과되지 않습니까? 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로봇이 일을 다 한다.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로봇에다 일을 다 하게 하니까 사람은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야 사람 일을 안 해야 낼 돈이 없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국가는 운영되고 해야 되니까 그 세금은 왜? 로봇에다가 해야 된다. 로봇이 일을 해서 소득을 들 거니까. 로봇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이게 유럽연합에서 말이죠. 2016년에 논의를 했어요. 유럽연합의회에서. 아, 이거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논의했는데, 좀 보류하자. 그래 놓고 금년 1월 달에 뭐냐면 일단은 로봇에다가 세금을 보려면 로봇에다가 무슨 인격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로봇에다가 전자인간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자까지는 지금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서울대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나름대로 뭐랬냐면요. 사람의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지금도 신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앞으로는 한 4개 계층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은. 지금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아니면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게 엄청난 부가 있죠. 세계 최고 갑부가 플랫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전체 인구의 한 0.00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정치인이라든지 운동선수, 그 다음에 연예인, 이 사람도 고소득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한 0.002%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AI, 인공지능,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3계급이고, 나머지 전부 다는 뭐냐? 똑같다. 예. 그래서 그게 99.997%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이 극소수만 제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전부 다 실업자라고요. 앞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실업자가 될 거라고요. 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길 텐데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요? 수입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짜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진짜 일은 20%밖에 안 되고 가짜 일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냥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가짜 일을 시켜요. 요거 해. 그러면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그런 일들.
네, 그런 일들을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돈을 줍니다.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말이죠. 핀란드에서 지금 시행하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한테 돈을 줘. 우리나라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뭐 수당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거. 뭐 성남에서도 그렇게 그런 거 갖다가 추진했고요.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네, 이런 것도 그거의 한 일환이죠. 네, 핀란드에서 그렇게 했고, 스위스에서도 지금 그걸 국민투표를 붙였어요. 그랬는데 부결돼가지고 안 합니다. 하려고 하다가.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기본소득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팽팽 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올 줄도 모른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오는데, 이제 커즈와이라는 그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인데, 한 2045년 되면은 특이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점. 싱귤러리티,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에 싱귤러리티 is near 이런 책을 썼는데, 이 특이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람의 지능보다 인공지능의 기능이 더 뛰어날 때, 그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때 그 시점을 우리 특이점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 기능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에 탑재한 로봇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지금. 유럽에서 그런 걸 잘해요. 유럽에서 뭘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봇을 개발을 할 때 개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우리 규칙을 정하고 가자, 앞으로.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로봇을 만들자, 반드시. 네, 이거. 두 번째 규칙. 두 번째 뭐냐면은 반드시 착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자. 이 두 가지 규칙을 딱 정하고 로봇을 개발하자, 앞으로. 왜? 나쁜 일을 하고 사람 말 안 듣다가는 사람이 지배당해서 생겼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2040년, 45년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은 2030년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급변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려하고 대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뭐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게 논쟁이 있어요. 어느 학자들은 말이죠.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세상을 변하게 될 것이다. 봐라.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1차, 2차, 3차, 4차부터 쭉 해와가지고, 예?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뭐냐면은 기술만의 발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다 같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기술만의 그런 변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지금 어느 쪽에서 지배적이냐면요.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하는 것이 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데터미니즘, 기술 결정론,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이런 1차부터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 인터넷, 그 다음에 4차는 이런 AI나 빅데이터 등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혁명이라는 게 뭐죠? 혁명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 일곱째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변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디지털 기술 이런 법령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말이죠. 굉장히 급진적으로 돼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변화가 있고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광범위하게 그런 변화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말이죠. 제가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물리학이라는 거요. 물리학.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3D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요. 예, 로봇이라든지, 이런 물리학 쪽, 그 다음에 생물학 쪽에, 예, 이런 것들도 같이 융합하게 이루어가지고 세상이 변화가 있는 그런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생체 조직을 갖다가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3D 프린트로. 생체 조직을.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갖다가 나한테 기부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가는 거잖아.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하면 다 생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 고장나면은 자동차 AS 받듯이 AS 센터 가가지고 나 이거 바꾸면 돼요, 부품을. 창고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CPS라고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특히 이제 공장 쪽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로 하는 물건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빅데이터로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아주 가장 최적화된 공정을 거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가는 거죠. 재고가 없이. 그런 것들이 실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 바로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체계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이요. 이렇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기술들인데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이죠. 예, 미국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좀 약간 좀 처져 있어요. 유럽, 일본, 예, 그 다음에 한국이고 중국이 지금 막 치솟아 옵니다. 우리를 초월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준비하는 거 보면은 국가가 한 24위, 2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약차를 가야 돼요.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데 신선장 동력을 여기서 찾아야 될 거라고 지금 바꾸서 하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말이죠. 10억 불 이상 가는 그런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이 막 출현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 25개밖에 안 됐는데, 그걸 이제 유니콘 클럽이라고 그래요. 유니콘 클럽.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2014년에서 2017년 불과 3년 만에 그렇게 10억 불 이상 가는 자산가치 있는 회사가 185개로 늘어날 정도로 이런 기술이라는 것은 혁신적이고 아주 그냥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세상을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지능정보화 사회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능정보화 사회는 금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말이죠. 급진적이고 파괴적으로 혁신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예측이 안 돼요. 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가보지 않은 곳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측이 돼야 뭘 대비를 하는데 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아무도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도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략 언제쯤 올 거냐 하면은 말이죠. 이 특이점이 오는 그런 점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대략 빠르면 2030년 아니면 2045년 정도 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지능정보화 사회는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가서 세미나장 가면요. 맨 이런 걸 갖고 얘기합니다. 예, 각 분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걸 좀 더 관심 가지고 온다 한다면은 여러분 개인한테도 상당한 기회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이머징 기술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또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매년 말이죠.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갈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가트너라든지 IDC, OECD, 뭐 WF, 우리나라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런 데서 쭉 나온 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부동산 쪽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기술이 뭐가 있는가 제가 추려보니까 이런 기술들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AR, VR. 예, 그런 것들. 뭐 영어로 써놔가지고 잘 이해가 괜찮죠? 예? 너무 빨라요? 괜찮습니까? 지금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해요, 앞에. 이게 본론이 아니고 이건 소론밖에 안 돼, 지금. 예, 그래서 빨리빨리 합니다, 제가. 자, 이런 이제 기술들이 우리 부동산의 정책이나 개발, 중개, 평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만큼 활용 가능성이 높으냐, 낮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본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까맣게 조금 짙은 색으로 된 것이 활용도가 높은 거죠. 대부분 부동산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술들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기술을 좀 말씀드릴 텐데, 기술의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부동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뭐 오늘 여러분들 개론 공부하셨어요? 네, 그거 보셨지만, 다양한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은 아주 다양성이라는 특성과 복합성, 실용성, 실시간성,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근데 빅데이터도 보면은, 이런 부동산의 특성이 V3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규모, 속도, 다양성. 뿐만 아니라 복잡성과 가치, 이런 것까지 넣어서 빅데이터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과 빅데이터의 특성을 이렇게 딱 놓고 비춰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맥킨지에서 그 각 분야별로 얼마만큼 그 잠재적인 가치가 있냐는 걸 분석한 그 도표를 보면은 부동산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예, 그만큼 부동산이 말이죠. 빅데이터라는 건 부동산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요거 활용만 잘하면은 부동산에서 상당한 가치 있는 그런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거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는 건 전형 데이터와 비전형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전형 데이터는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숫자로 되어 있는 거. 근데 비전형 데이터는 바로 빅데이터, 컴퓨터가 연산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글씨로 써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림으로 그려 있는 거. 그죠? 아니면은 뭐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컴퓨터가 연산하지 못하죠. 분석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한 8대2 정도 됩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비정형 데이터가 한 80% 차지하는데, 이쪽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거는 이게 2016년도에 연구한 건데,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 데이터, 이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명을 만들어서 이제 연구를 쭉 했죠.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선으로 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 3년 이상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실선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가면은 실제 거래가 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그 실시보게 단지에 한 95,000세대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선으로 청새로 된 이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관 분석을 또 먼저 해보니까 대략 한 0.5에서 한 0.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상에서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실제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 그래서 나온 데이터하고 실제 거래된 데이터하고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자,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 그래프를 그리고 보면은 변곡점과 기울기가 말이죠.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예,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약간 간격은 있지만,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실제로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가격을 예측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2010년도에 학회다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여러 군데 알려져 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허구 아시죠?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구, 예, 거기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와서 이제 뭐 자문을 구하고 뭐 요새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이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많이 틀리죠? 내놓으면 안 맞아서 또 내놓고 합니다. 또 안 맞고 또 안 맞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없을까? 진짜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뭐냐면은 텍스트 마이닝을 하거나 감성 연관어 분석, 이런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런 방식에서 하면은 정말 맞아떨어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하고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 그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개발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이 빅데이터를 미국 쪽에서 활용하는 걸 보면 스마트 집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쪽에서. 여기에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 있는 것을 예측해 줍니다. 미국의 중개는 말이죠. 중개보수를 양쪽 다 받지 않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매도자한테만 받아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과연 매물을 내놓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중개사들은. 예, 관심이. 누가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근데 그거를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마트 집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거 갖고 딱 예측한 자료를 6개월 후에 이 집 나올 거다, 1년 후에 이 집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딱 중개사한테 그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물론 뭐 그냥 제공해 주진 않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진로닷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격을 예측합니다. 예, 제가 연구한 거하고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가격을 예측해요. 그래서 이따가 그건 좀 더 말씀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토부부터 해서 국토연구원 다양한 면에서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허그형 빅데이터 구축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발주했어요. 용역하려고. 그 용역 사업을 아마 한 8개월 동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에 있는 연구 기획팀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아마 여기도 제가 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빅데이터에 연구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연구한 것들. 여기 보면은 뭐 거의 제가 했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거나 지역을 분석하는데,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시스템이 바로 빅데이터를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중개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업을 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여기에 있는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되면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예, 이거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아시기 바라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뭐 다양한 그런 곳에서 활용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인공지능의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엑소브레인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미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왓슨 아세요? 왓슨?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 그래서 그 뭐죠? 퀴즈왕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퀴즈왕. 그래서 대결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됐고. 이제 요게 지금 앞으로는 이제 뭐냐면은 그 병원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죠. 이렇게 암 같은 거 진단할 때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도 대학병원 쪽에서 한 6, 7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천대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인공지능 우리도 개발을 하려고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 엑소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 해서 1단계가 핵심 기술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 그 다음에 글로벌 기술 개발, 그래서 해외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데 1단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퀴즈하고 붙는 식으로도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많이 이제 발전해 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떠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분석한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런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같이 겸비가 돼가지고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된다. 예,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은 말이죠.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요. 분석이. 그래서 이걸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나 그 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말이죠.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작년에 뉴스에 난 겁니다. 인공지능끼리 막 서로 대화를 하더래. 그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지들끼리 막 대화를 하더라는 거야. 그럼 어때요? 지들이 대화를, 언어를 만들어 쓰는 정도니 이거 참 귀신이 고칼로 보시죠. 깜짝 놀라가지고 꺼버렸답니다. 예,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인간이 소외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대요. 그 언어 기자가 좀 오버해 쓴 거랍니다. 사실은 아니었대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말이죠. 활용하려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는 공산당의 시사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꺼버렸다고. 이렇게. 이건 사실이랍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궁금하죠.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겠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인공지능이 다 하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예, 이러다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성적인 거, 그 다음에 직감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성 쪽도 터치를 하고 있어요. 음악을 작곡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 작곡하려면 뭐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30초면 한 곡을 뚝딱 해가지고 작곡을 한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보니까 그럴싸하더래, 음악이. 예,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있죠. AI 스피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운데 놓고 뭐 불 켜 하면 끄고 TV 틀어 하면 TV 틀고. 예,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지금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알렉스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딱 보여주잖아. 인공지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더욱더 우리 생활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셨어요? 투자하신 분 있어요? 예, 투자하신 분 고생 좀 하죠? 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진 기술이 뭐냐면 이 블록체인입니다. 예,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그래요. 예, 사카시 나카모토. 그 사람이 2008년도에 쓴 책입니다. 논문. 이거 피어-투-피어 일렉트릭 캐시 시스템 해가지고 이 논문을 썼어요. 2008년 썼는데, 논문 발표했는데 자기는 대단한 거를 논문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는 거야. 그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내가 진짜 비트코인이라는 걸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예.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시스템에 가서. 그러면 1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부를 묶어요. 10분 단위로. 그래가지고 묶은 것끼리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묶으니까 블록을 진 거고, 블록을 짓끼리 연결을 시키니까 체인을 건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가지의 블록을 줘가지고 연결을 시킬 때, 체인을 할 때 아무나 풀지 못하게 암호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풀지 못하게.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그 암호를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 어떤 일정한 패턴이진 그걸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암호를 생성해낸 사람한테 비트코인을 줍니다. 시스템에서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예, 그래서 지금도 훨씬 많겠지만 한 2년 전에 한 8,000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 시스템에. 그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착순으로 가장 빠르게 딱 암호 만들어내면 비트코인을 맨 처음에 받을 때 몇 개 받았냐면 50개를 받았어요. 50개. 그게 4년 단위로 반씩 줍니다. 50개, 그 다음에 25개, 그 다음에 12.5개. 지금 12.5개 받아요. 지금 4년 단위로 계속 줄여서 2020년까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져요. 예. 비트코인 값이 하나 얼마예요? 지금 한 750 하나요? 한때는 한 2천만 원도 했죠? 예, 이렇게 돼요. 비트코인 50개 받으면 얼마예요, 돈이? 2천만 원에 50개 하면 얼마예요? 한 10억 되죠? 예. 근데 그 10분 단위로 준다고, 50개씩.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하여간 한 20억 받으니까 뭐 1년에 몇 년에 하나씩 하나만 해도 되잖아. 그죠? 예, 10분 단위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참여해가지고 그것만 딱 먼저 선착순으로 딱 하기만 하면은 떼돈 버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사업이 돼요. 그러면 그 블록에 쌓이는 정보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한 장부. 거래가 시스템에 가서 제가 이분하고 무슨 거래 장부를 썼다. 그러면 그걸 기록하는 거야. 그게 기록되는 거. 그런 것들을 10분 단위로 모은다는 거야.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채굴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얘기 하죠? 예, 그래서 거기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참여해가지고 돈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참여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컴퓨터를 어때요? 막 수천 대를 갖다 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확률이 커지겠지? 비트코인 받을 확률이.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가장 많이 하죠? 이거를.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이게 완벽한 그런 보안 기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예,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거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장부야.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고 거래 계약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거래 장부를, 그 계약서를 어떻게 보관합니까? 장록성 깊숙이 보관하죠?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깊숙이 보관합니다. 뭐 등기 권리증 이런 거.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다 공개해버려. 거기 참여한 사람들 다 나눠줘버려. 장부를 공개해. 예.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고이고이 간직하려니까 보호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하려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게 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특히 은행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래장부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그 누가 200만 원 해놓는데 그거 2억이라고 바꿔놓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거 손도 못 대게 하려니까 막 지하에다 놓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유지하려니까.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되면 다 참여한 사람에게 나눠 가지니까 어때요? 그렇게 보호할 필요 없죠. 다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자, 오픈하니까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위조를 하고 싶으면은 어렵더라도 그 지하에 가가지고 그 장부 하나만 고치면 위조가 됐는데 지금은 다 나눠갔기 때문에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흩어져 있는데 그걸 어디서 가서 그걸 다 위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조가 곤란하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요. 블록을 줘가지고 이렇게 체인으로 걸어서 쫙 연결시키잖아, 이렇게. 그래, 예를 들어서 요 빨갛게 있는 내가 거기에 있는 장부가 있는데 요 장부에 가서 좀 200만 원 되는 것을 2억이라고 내가 위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고쳐야겠죠.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연결한 걸 풀어야지. 그거 암호 다 걸려있는데 그거 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공개가 돼서 다 위조할 수도,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블록을 줘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후에, 그 장부 이후에 있는 것들을 다 해체, 불가능하고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완벽한 보안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보안 기술이고 창과 방패와 같아서
열심히 막아놓으면은 뚫죠. 그러면 또 막고 쭉 뚫고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이것만큼은 2009년도에 해놨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풀지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카시 나카모토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 것 같죠?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마침 미국의 어느 교수가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일본 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이거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뭐 아닌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 사람이 솔직하지 못한가 봐. 일본 사람 안 솔직한가? 일본 사람 솔직하죠 좀. 아닌가요? 근데 그 사람 그랬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고 막 찾았죠. 이 대단한 거죠 그건. 그래가지고 막 찾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 교수가 나다. 내가 사카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논문 쓰고 내가 이거 비트코인 내가 개발한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이제 막 쫙 몰려가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아니었어. 예, 아니어가지고 그 사람 망신당하고 들어가고요. 예, 요새는 호주에 있는 한 교수가 내가 맞다. 그런데 한번 속고 나니까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인지 아닌지. 예, 이런 상태로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이름을 이상하게 그렇게 일본 이름 비슷하게 써가지고 뿐입니다. 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금융 구조를 혁신시킬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말이죠. 제가 이분한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을 통해서 보내죠. 왜? 이거 은행에서 보증을 해야 돈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되니까. 그냥 바로 보내려면 불안하잖아요. 근거가 안 남으니까.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보내면은 다 장부가 기록이 되고 그 장부가 위조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 피어 투 피어, 개인 대 개인으로 얼마든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은행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은행의 역할이 아주 급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거부했고, 이랬지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구조가 혁신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화폐는 말이죠. 우리가 지폐를 갖고 있거나 동전을 갖고 있는 이런 화폐가 아니라 이런 암호화폐, 이런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화폐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축화폐라고 그러죠. 달러야 그렇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지금 한 1,600개 정도 종류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한 1,600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 중에 어느 화폐인가는 아마 기축화폐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카시 나카모토가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나다 하고 안 나타나는 이유. 이거 너무 노벨상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안 나타나요. 그 안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한 가지 설은 뭐냐?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지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럴 거다. 그래서 아마 수십 조를 갖고 있을지 수백 조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근데 지가 개발했다고 해서 그럼 지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냥 낭설입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기축화폐가 뭐가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암호화폐.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쫙 가는데 그거 누가 해킹해가지고 다리 건너다 말고 그냥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있습니다. 해킹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그냥 지가서 잘 가겠지 하는데 그냥 바다에 그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도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은 그것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활용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때는 말이죠. 우리 부동산 쪽에서 전자상 거래가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든 분야에서는 다 전자상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왜 부동산 전자상 거래가 이렇게 제한이 될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임장 활동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죠.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합니다. 부동산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완벽하게 전자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부동산의 전자상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제한적이죠. 이렇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렇게 이제 썼었는데, 근데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단지를 거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조사 분석해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그 거래하는 당사자끼리 거래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합의를 본 다음에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제 세금을 치르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가게 되면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될 수가 있고, 또 거래하는 금액이 개인 대 개인 간에도 블록체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암호화폐, 이런 화폐에 의해서 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뭐냐면 부동산을 갖다가 임장 활동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R이나 VR, AR은 뭐냐면은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고 VR은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직접 가보는 것만큼의 효과를 두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빅데이터나 AR을 통해서 자기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의 전자산 거래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있어 보여요. 실제로 말이에요, 이런 외국에는 이렇게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투자를 하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지금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부동산 쪽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스웨덴, 조지아 공화국 이런 데서도 거래 장부를 한다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장부를 갖다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 중에 비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비홈.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IoT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 그러죠. 요거는 뭐냐면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연결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연결을 시키면은 다양한 정보가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생성이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초연결 사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실시간에 의해서 그런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 이상의 그러한 아마 혜택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말이죠. 지금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거는 2012년대 한 1.8 제타바이트라는데 2018년 되면 올해죠. 한 400 제타바이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타바이트라는 단위를 아주 엄청난 단위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래를 신 숫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많은 것이 2011년에 1.8 제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예, 이게 400 제타바이트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뭘로 인해서요? IoT라는 기술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앞으로 말이죠, 마트에서 냉장고를 그냥 줄 겁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냉장고 무료로 다 줄 거예요. 왜 줘요? 냉장고를 전부 다 이 IoT 기술을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먹고 어떤 식자재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 파악이 다 되고 데이터가 다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는 지금 어떤 자료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서 청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갖다 주는 거죠. 미리 딱딱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IoT.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VR, AR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현실에서 보이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에서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이 가상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세상이죠. 예, 근데 이 가상과 현실을 다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AR.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VR 이렇게 하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중국의 이 경찰들한테는 이런 안경을 주는 거예요. 이 안경 딱 쓰고 있으면 범인을 식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되어가고 있대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보는 거는 현실인데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가상과 현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상에서 보는 거 같이 보게 되는 거.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요? 증강현실. 예, 이런 거. 이렇게 되고. 가상현실은 말이죠. 부동산 쪽에서 이게 많이 활용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CBRE나 메타포트라는 회사에서는 말이죠. 저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 있는 가구를 놓고 거기다 어떤 가구를 놓으면은 더 잘 어울리고 좋을 건지 하는 것들을 가상해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 하나 만들려면은 한 10억에서 한 30억 걸립니다. 비용이. 모델하우스 딱 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분양하려고 만들면은 한 10억에서 한 30억 들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이 VR이라는 가상현실을 가지고 하면 1 내지 2억이면 돼요. 그럼 고객들한테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실제로 만들 게 아니라. 그러면 비용도 굉장히 절감하고 고객들은 어때요? 훨씬 편하죠? 줄 서면서 가서 볼 필요 없는 거지. 인터넷에서 딱 보면 딱 되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 조경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얼마나 뷰가 좋은지 이런 것도 가상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임대업을 하거나 부동산에 분양업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타르카라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활용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 기술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IoT나 빅데이터, AI, AR, VR,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부동산에 이런 분야들이 있죠. 정책, 개발업, 중개업, 분양업, 컨설팅업, 뭐 다양한 이런 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공감형 정책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빅데이터하고 연구한 결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은 정책을, 맞아떨어지는 정책을 해나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나 AI나 IoT 이런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서. 어느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가격 예측하는 거. 아까 빅데이터하고 제가 연구한 거 갖고 그걸 조금 더 좀 심층 있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물을 예측하는 거. 이건 아까 얘기했죠. 제스트메이트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가격, 매물이 나올 거 예측하잖아요. 이렇게. 전자선거래. 아까 블록체인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 공유경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거나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의 금융, 핀테크 그런 거 하죠. 클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 쪽에서 아주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청의 그 사업,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평가인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부동산 쪽은 아니고요. 정보화 쪽에. 가서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정보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만 좋으면은, 적으면은 한 2, 3억, 많으면 한 30억 가지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지원해줘요. 사업하라고. 그럼 그거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 초기 자금을 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해낸다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도 이런 분야의 논문을 써본다든지,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 과연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가질 것인가, 예, 이런 건데, 빅데이터라는 건 현실에 있는 거죠. 현실에 있는 것을 IoT 기술을 가지고 수집이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이 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돼가지고 인공지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석이 이루어지고 가상에서 그것이 다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가상과 현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동산 산업이 앞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3차 산업은 가상과 현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루어졌는데 4차 산업은 뭐냐면요. 가상과 현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리얼타임을 실시간에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커다란 특징이고 이런 것이 부동산 쪽에서 정책을 하는데 개발하는지 등기한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네?
15분 남았어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본전, 이제서야 이제 본론 나오는데 큰일 납니다. 자, 4차 산업시대의 미래의 부동산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프롭테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도시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요 북한이 개방되거나 통일해서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프롭테크라는 단어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프롭테크. 들어보셨어요? 예. 프롭테크라는 거는 프로퍼티에 플러스 테크놀로지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에서 프로를 따고, 테크노에서 테크를 따서 프롭테크. 그래서 부동산에서 프로퍼티라는 건 자산도 될 수 있고 부동산이라는 말도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기술이 융합이 되는 거. 그래서 빅데이터나 AI나 IoT나 블록체인, 예, 이런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돼서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서. 그걸 프롭테크라고 해서, 예, 지금 외국은 말이죠. 가장 먼저 된 나라가 영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 독일, 유럽 쪽에서 많이 성행합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예. 보는 바와 같이, 예, 이런 투자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한 금액들이 좀 투자가 쫙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통계가 최근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워크라는 데, 이제 하우즈, 테넥스, 중국이에요, 여기는. 예, 아이오지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말이죠. 10억 불 이상 되는, 예, 그런, 아까 유니콘 클럽이라고 그랬죠. 자산 가치가 10억 불 이상 되는 스타트업 기업. 이런 기업들이 프롭테크에서 막 출연합니다. 이게 그만큼 볼륨이 큰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디지털 변혁 중에 네 가지가 이제 변혁의 큰 요소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가 오픈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공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생산된 것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오픈하는 추세로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사업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프롭테크가 다양한 이런 분야에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개하고 임대를 한다든지 부동산 관리, 개발, 그 다음에 투자, 자금 관리 이런 쪽에서 쫙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롭테크에 의해서 되어가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 프로테크에서 되는 거 보면은 실리콘밸리 미국이죠. 그 다음에 런던, 중국, 베이징, 중국, 예, 미국, 영국, 중국, 예,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하고, 이 중국이 무서워요. 보면은 2010년대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막 늦게 출발하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부동산 쪽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볼륨을 키웁니다. 10억 불 이상이면은 우리나라 돈 얼마예요? 1조예요, 1조. 자산 가치가 1조 되는. 우리나라 그런 회사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직 그렇게 오래됐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생성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프로테크에. 그 다음에 이런 자산 관리하는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팔고, 임대하고, 예, 이런 기업들, 예, 중개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거나 아니면은 상업용이나 이런 부동산 쪽에서 개색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제스티메이트에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해줍니다. 과연 그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나온 매물에 진짜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가격을.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독일인데, 이 독일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프롭테크에서 이루어지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꽤 있어요. 보니까 클라우드 펀딩을 한다든지, 클라우드 펀딩은 아시나요? 소액으로 투자 받아가지고 딱 크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금액, 이윤이 나오면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회사들을. 테라 펀딩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소규모로 건축하는 그런 건설사에다가 대출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이 낮으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일반 은행이 한 3 내지 5%고 저축은행이 7 내지 8%인데 한 8 내지 한 15%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받죠.
소형의 그런 중소형의 그런 건설회사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펀딩이. 그 다음에 직방다방 이런 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런 데서도 이제 O2O라고 그러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래서 위에서 중계가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VR을 가지고 가상을 가지고 보여주게 하죠. 이렇게. 가서 직접 보지 않아도 가서 볼 수 있게. 예, 이런 것들을 하게 하고 그러죠. 특히 직방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하는 회사 어디죠? 그 유명한 회사?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에서 2015년 말에 380억을 투자받았어요. 그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에서 프로테크에 진짜 근접해서 굉장히 유니콘 클럽에 가까이 갈 회사라고 직방을 주시했죠. 그래서 380억을 투자했습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사무실에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쫙 보여줍니다. 예, 그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런 다양한 쪽에서 프로테크를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뭐 중국에 비하면 좀 미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좀 더 해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부동산의 종합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전방산업은 이제 그동안 뭐 시공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렇게 짓고 하는 것들보다는 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후방산업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하거나 관리하거나 유통, 그 다음에 리폼, 예, 이렇게 리모델링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산업이 많이 발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들 중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개도 말이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테크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고 한 것이 바로 뭐냐, 중개예요. 중개가 바로 이런 다양한 이런 정보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개는 앞으로는 단순하게 하는 중개가 아니라 법인 위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종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개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그 하위 시장들, 그런 것들이 세분화돼 가지고 그런 하위된 하위 시장에서의 그 전문성이 이렇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그런 쪽으로 뭐 부동산 쪽도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공유경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유버라든지 이런 회사가 바로 공유경제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죠. 예, 자동차 한 대 없고 방 하나 없는데, 예, 운수회사를 하고 있고 숙박업을 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 이게 공유경제라는 시스템이 그때 가능한 거죠. 공유경제는 필요하는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접점을 플랫폼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보기술이 발전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개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중개사라는 것이 별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유경제라는 이런 플랫폼에 의했으면. 예, 이렇게. 거기에 AI나 빅데이터 이런 거 다 적용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유효한 그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공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공가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중개,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건물이나 주택에 대한 관리, 이런 다양한 부동산 쪽에서 이런 부동산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건 말이죠. 이거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죠? 예,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유니콘 클럽 그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얼마 전에 6월 20일 날 이렇게 부동산 산업 서비스 산업 진흥법이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종합 서비스가 해야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 하나 좋은 모델이 뭐냐면은 중국의 부동산 종합회사, 미쓰이라는 종합회사입니다. 여기에는 개발, 건설, 그 다음에 임대, 중개, 서비스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1년 매출액이 보면은 1조 5천억이라니까 오늘 좀 한 15급 하면 15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전부 다 칸막이로 돼가지고, 예,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죠. 중개는 중개끼리, 분양은 분양하는 거,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든 것이 이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서비스, 임대 관리형, 거래 관리형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되는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하고, 이런 기업들을 인증을 해주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죠. 이렇게 좀 되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추세입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이런 공모가 났어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로테크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공모를 하면은 뭐 주겠대요. 경진대회를 한다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런 거 갖고 한번 참여해보세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7월 4일까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 갖고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쪽에서 프로테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뭐가 있겠는가, 가능성 있는 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가려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도시는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프로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는 이렇게 변할 것 같아요. 스마트 시티가 된다, 이죠. 다양한 그런 정보 기술들이 시티에 적용이 돼서 물리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보완해 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집도 스마트 홈이 되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지능화 돼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면 조명이 내가 원하는 조명이 딱 켜지고, 그 다음에 밥솥에서는 딱 찌개가 끓게 되고, 보일러가 딱 내가 원하는 온도 딱 맞춰지게 되고, TV는 내가 원하는 TV가 딱 틀어지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동화하고 지능화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그것을 스마트 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는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컴팩트 앤 네트워크 시티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컴팩을 뭐라고 해야 돼요? 압축. 그렇지. 압축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압축되고 네트워크, 연결되는, 압축된 도시끼리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도시.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렇게, 스마트화 돼가지고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슈퍼 메가 리존이 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앞으로 큰 추세죠. 이런 것들이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도시가 앞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제 다양한 그런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행정이라든지 방제, 방범, 교통, 경제 뭐 다양한 쪽에서 활용되게 되는 도시. 그게 스마트 도시죠. 그러니까 스마트 도시는 그동안은 새롭게 이렇게 건설되는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스마트법이 이번에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시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스마트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되는 그런 도시로 대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는 도시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이죠. 작년도에, 금년이네요. 자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여기서 스마트 시티 추진 전략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세계적인 우리도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도시들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쇠퇴하고, 도시가 쇠퇴하고. 이름에 따라서 도시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압축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로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연결되는 그런 도시. 그래서 그런 도시를 이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서울 수도권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산해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주택 가격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전철이라든지, 그리고 요거 이제 정성으로 표현된 건 뭐냐면 GTX예요. 앞으로 설치될 GTX.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많이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GTX가 지금 이미 A, B, C 세 개의 선이 지금 이제 추진해 가죠. 그래서 A선은 어디냐면은 동탄에서 삼성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그 운정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요거는 이제 확정돼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B 노선이 금정으로 B 노선이 어디야? B 노선이, 예, 용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저게. 어디냐면 송도로 해가지고 청량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 연결하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하면은 저 별내로 지나가가지고 저 마석 가가지고 춘천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A선은 지금 확정해서 하고 있고 B선과 C선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예, 확정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주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영국에서 말이에요. 런던시에 우리하고 같은 이런 GTX하고 같은 뭐라 하냐면 크로스 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올해까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되는 지역을 이렇게 놓고 여기 있는 쪽을 갖다가 딱 표시해 놓고 보니까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그 여기 생기는 지점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좀 하시기 바라요. 자, 압축 네트워크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압축 네트워크 도시. 왜냐하면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에 그런 기능이 다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네트워크 형성돼 가지고 그 시설을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이죠.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지금 인구가 이렇게 한 2,500 정도 돼요. 근데 한 2040년 되면은 8,500만으로 급감합니다. 그래서 일본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가지고 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도시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을 한다든지 회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갖다가 딱 해놓고 그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유도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도시를 앞으로 해 나간답니다. 이게. 그걸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교통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면 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지방에 가면은 천원 택시 그런 거 있죠? 예, 천원 택시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1,000원만 내면 택시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꼴택시 불러가지고. 나머지 돈은 누가 대줘요? 네, 정부에서 대줍니다.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도시에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거기다가 모든 기능을 다 해놓을 필요 없다는 거지. 할 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인구나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면은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감소하죠. 예, 감소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고령화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가 과소하는 지역을 2040년 되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지도에다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 감소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쪽에 부동산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예, 이런 거 빨리 취업하는 게 좋겠죠? 이 감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방에.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요쪽 지역, 충청도, 요 정도는 좀 괜찮은데, 세종이라든지 대전, 요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밑에 지역은 인구가 급감한 지역이다. 야,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인구로 쇠퇴하는 것을 재정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65세 되는 인구가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쇠퇴하는 지역 갖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예, 이것도 보면은 거의 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된 지역은 다 쇠퇴하는 거예요. 도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 압축 네트워크 되는 도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없을 거고, 세금이 없으면은 국가에서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하기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말이죠. 개발행위는 말이죠. 비시가와 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감소할 건데. 그 다음에 수축 스프레드 현상도 이렇게 많이 나요. 인구 감소하는데도 시가 면적을 계속 넓혀가는 현상. 이걸 수축 스프레드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인구 감소해 가는데.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어느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개발하고 그런 데는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 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도 앞으로 아까 입지 적정화 계획과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가 되어가는 그 모습이죠,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이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광역화되는 도시 지역이에요. 서울, 경기도, 이렇게 경기, 인천 포함해서 경인 대도시권, 그 다음에 대전, 세종 대도시권, 그 다음에 대구 대도시권, 부산, 울산 대도시권, 광주 대도시권. 요런 지역이 이제 이렇게 광역화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녹색으로 된 건 감소하는 거예요, 인구가. 예, 그래서 아까 본 것 같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는 어떻게 할 건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토연구원에 있는 이용우 박사가 이렇게 분석한 건데, 네 가지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도시를 현재 주변으로 해서 스프롤 현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것이 이게 확산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엄청나게 쇠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쇠퇴되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응축이 되거나 융합이 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럼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예, 그런 기술들이 잘 적용이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 응축하는 모델과 융합하는 모델에 합쳐진 그런 모델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지금 있어 보여요. 그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토지는 말이죠. 또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지금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토지고. 그래서 그 용도가 아니면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앞으로의 토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팩트 해가지고 압축돼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서 다양한 용도가 이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져서 이용하는 쪽으로 간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조짐은 우리나라 국토계획위원회 법률을 보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이 2015년에 지금 조항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것은 그 용도 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그런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적으로 완화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복합 용도로 이용하는데 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차 종합계획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차 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40년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할 것인가 하고 수립되는 계획인데, 자, 이 계획에 보면은 이런 사항들이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압축도시, 네트워크되는 도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인구가 감소하는데 국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5차 국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옴에 따라서 프롭테크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동산 쪽에 상당한 기회가 있어요. 이쪽에.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나 스마트 도시재생이 앞으로 되겠죠. 그죠? 이것이 많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돼서 도시가 쇠퇴하게 될 텐데, 이름에 따라서, 축소하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될 거다. 도시가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광역화가 이루어질 텐데, 이런 광역화가 되는 것에 따라서 연계되고 압축되는 그런 도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도시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름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부동산 산업에 많은 변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은 말이죠. 전체 GDP의 4%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75%가 부동산이라는데 실제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도 안 돼요. 너무 미묘하죠. 이건 뭐 잘못됐죠. 그것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종합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하고 연계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프롭테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볼륨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는 유형별로 지역별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기술이 나오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공급 효과를 나타나게 될 거다. 공급 효과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양한 법의 제도가 보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 부동산에서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산업에는 프로텍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진흥형 부동산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활용되게 될 것이다. 미래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형 도시, 그 다음에 하나는 유럽형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밀집돼 있죠. 도로폭도 굉장히 좁아요. 차도도 좁고 골목에 가면 요만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 둘이서 감시 교행할 정도로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그게 유럽형 도시고 미국은 어때요? 차 없으면 어디 다니질 못해요. 도로가 뻥뻥 뚫려가지고 걸어다녀서는 도저히 뭘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미국형 도시죠. 전혀 틀리죠. 그러면 미래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될 것이냐? MIT에 있는 여기 조이 또라는 그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 도시형이 가까울 것이다. 미래 도시는 밀집돼서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직주가 근접된 그런 도시. 예, 그런 도시가 미래의 도시에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생각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형 도시가 아니라 유럽형에서 아주 밀집되고 집약된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4차 산업혁명에 이런 스마트 기술이 활용되면은 스마트 도시는 말이죠. 연구를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약해 정리해 봤는데, 앞으로 한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스마트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2050년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GDP의 양 0.75%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도시 비용이 30%, 그 다음에 생산성의 20%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스마트가 적용되면서 도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통행하는 것이 말이죠. 교통체계를 잘 변화를 주면 어때요? 차가 사람들이 하나도 교행도 안 하는데, 통행도 안 하는데, 그냥 불은 빨간불 켜서 못 가는 쪽 많잖아요, 우리. 그죠? 신호등이 빨간불 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능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교통체증을 없애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뉴욕시는 그런 걸 지능화 시키니까 15.7%, 머지 한 20%의 교통 체감을 갖다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마트 도시 되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교통 체질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도로가 그렇게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도로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되고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은 전체 차가 말이죠. 한 90% 10%밖에 이용 안 한다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는 90% 차는 불필요해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차하는 공간이 필요 없겠죠. 차가 많이 필요 없으면.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어때요? 부동산에는 그런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부동산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 차량이 한 대가 되면 신차의 32대의 구매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차량 한 대 되면 32대가 안 팔린다는 얘기죠. 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14대, 13대가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 많은 그 완성차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죠. 미국의 GM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렌트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생산 이제 해봐야 이제 이용 안 하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갑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IoT나 AI 기술 그런 거 적용되면은 32% 추가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격도 40%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되면은 이제 리쇼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리쇼링 현상이 뭐냐면은 그동안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노동력이 그 임금이 비싸고 땅값이 비싸니까 동남아 쪽으로 다 나갔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 나갔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공장을 하는 용지도 필요 없고 비용도 많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예, 비용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때요? 회귀하는 현상. 이걸 리쇼링 현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미 발생되고 있어요. 미국은 많이 회귀했죠, 지금 이미.
지금 뭐 트럼프도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돼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할까요? 대도시에 있는 근방에 있는 토지 그런 쪽에서 그런 공장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쓰겠죠. 그때 그런 토지는 앞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토지 주택 분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로 및 주차 공간이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이나 농지, 창고 이런 용지들이 축소가 되겠죠. 예, 그 공급 면에서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면에서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요. 복합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럼에 따라서 대도시 주변에 있는 인근 농장이나 공장 그런 부지들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이용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말이죠.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압축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에 있는 토지 가격은 그래도 유지 내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인구가 감소하거나 되면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토지는 어떨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가치 없는 토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스마트 도시나 압축 도시라는 도시하고 쇠퇴하는 중소 도시하고는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토지 가치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대도심 주변에 있는 그런 토지 가격은 스마트 팜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토지. 그런 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말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대중교통보다는 도로가 잘 나서 편하게 내가 자율주행차 가지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 토지가. 그 다음에 GTX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듯이, 영국의 크로스레일을 놓고 보면은 주택가격이 한 20 내지 29% 그 역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 봅니다. 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죠? 아까 그랬죠? 기본소득제에 의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놀겠죠? 놀 겁니다. 그래서 여거나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있는 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 그런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기술이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주택. 또 주택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고 상당히 그 안에 지능적으로도 기능이 있는 주택. 그런 주택이 바로 가치 있는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기준하고 틀려지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폰,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제로 에너지 제로 도시, 제로 주택 이런 거잖아요. 그런 수 있는 도시들. 그 다음에 4차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집중되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대도시 압축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들. 그런 주택은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을 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바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컴팩 네트워크 도시가 되는 그런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주택 가격이. 자, 오피스는 말이죠. 오피스는 급감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그래서 인구가 급감하니까 당연히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보여요. 그러나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유럽형 도시가 바로 미래의 도시에 가깝게 된다면은 그런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에 있는 오피스는 상당한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오피스는 가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사무실에 가야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업무를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피스라는 수요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소속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긱이 뭐냐? GIG. 그래서 혼자 하는 겁니다. 홀로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가 재택근무하면서 일하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공간도 쉐어에 쓰는 거죠. 공유해서 쓰고. 이렇게 되고요. 상가는 그 다음에 그런 도시 기능이 유도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상가. 그렇지 않은 쇠퇴하는 도시에 있는 상가. 이거 갖고는 양극화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고 개방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독일의 경우나 아니면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추측할 수 있어요.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요거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여기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의 상당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한번 다음 그 가을 학기 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변합니다. 이게 1900년대 말이죠. 뉴욕시에 전부 다 마차인데 여기에 자동차 한 대 다녔어요. 근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부 다 자동차인데 마차 한 대 있더랍니다. 13년에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1900년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그래서 마차가 많이 다니고 자동차가 갈 때 영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붉은 깃발법이 생겼어요. 이거 안 된다. 이러니까 일자리가 줄고 자동차 타고 가니까 마차 위에 모는 마부들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법을 만든 게 뭐냐면 레드 패그 액트라고 해가지고 붉은 깃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 앞에 깃발 들고 빨간 깃발 들고 앞에 한 사람 가고 자동차 가려면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기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반대라고 하니까 그런 법이 생겼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급변한다는 거. 이 사진을 놓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상상만 했던 꿈 같은 미래가 말이죠. 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부동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은 상당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 좀 한두 가지 받겠습니다.